일본의 부동산 전문가가 한국에 와서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지 안에 산책로와 공원이 있는 주거지는 일본에서 본 적이 없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일본이라면 아시아 최고의 선진국 아닙니까? 그 일본의 부동산 전문가가 한국 아파트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때 우리가 모든 것을 배워야 했던 나라, 일본. 텔레비전도, 자동차도, 전자제품도 메이드 인 재팬을 우러러보던 시절이 있었지요. 그 일본이 지금 대한민국의 아파트를 바라보며 감탄하고 있습니다.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일본은 왜 한국 아파트를 부러워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던 이 아파트 문화가 사실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가? 먼저 일본의 주거 환경이 어떤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일본 하면 어떤 집이 떠오르십니까? 깔끔한 목조 단독주택, 예쁜 정원이 딸린 2층 집. 맞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단독주택의 나라입니다. 집이라 하면 나무로 지은 단독주택을 떠올리는 것이 일본인들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일본의 단독주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널찍하고 멋들어진 집이 아닙니다. 1979년 유럽 공동체가 일본에 대한 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그 보고서에 이런 표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은 토끼장 같은 집에서 산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아파트라고 부르는 건물을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20층, 30층짜리 아파트가 아닙니다. 목조로 지은 2층짜리 건물입니다. 나무로 지었기 때문에 방음이 안 됩니다. 단열도 안 됩니다. 옆집 사람이 기침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아파트 같은 높은 건물은 뭐라고 부르느냐? 맨션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평범한 아파트 수준이 맨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적인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아파트와 일본의 맨션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고요? 단지라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나라 아파트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개의 동이 모여 하나의 단지를 이룹니다. 단지 안에 넓은 공원이 있습니다. 산책로가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있습니다. 헬스장이 있습니다. 수영장이 있는 곳도 있지요. 학교가 단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마트가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단지 하나가 마치 하나의 작은 도시와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이런 단지라는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일본의 맨션은 보통 한 동, 많아야 2동입니다. 3동 이상만 되어도 대규모 맨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는 20동, 30동이 기본 아닙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아파트 단지를 보면 입이 떡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일본의 유명 부동산 전문가 마츠다라는 사람이 한국의 아파트 단지를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한국의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지 내에 산책로와 공원이 있는 주거지는 일본에서 본 적이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단지 안 산책로를 거닐고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뛰놀고 저녁에는 단지 내 공원 벤치에 앉아 시원한 바람을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집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도로를 건너거나 버스를 탈 필요가 없습니다. 문 열고 나가면 바로 공원입니다. 이것이 한국에서는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지만 일본인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숫자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전체 주택 가운데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64.6%입니다. 10가구 중 8가구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같은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아파트 같은 15층 이상의 고층 공동주택 비율은 고작 4.6%입니다. 대한민국의 64.6%와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아닙니까? 일본의 공동주택 대부분은 5층 이하의 저층 맨션이거나 2층짜리 목조 아파트입니다. 일본에서 한국식 대단지 아파트와 비슷한 것은 UR 도시재생기구의 임대 아파트 단지 정도인데 이것마저도 대부분 지어진 지 50년이 넘은 낡은 건물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재미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도 점점 한국처럼 고층 아파트를 선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타워 맨션이라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타워 맨션. 이것은 2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를 말합니다. 1997년 일본 정부가 용적률 규제를 풀면서 도쿄 도심에 이 타워 맨션이 속속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겉모습을 보면 우리나라의 주상복합 아파트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로비가 호텔처럼 화려하고 헬스장과 수영장 같은 커뮤니티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꼭대기층에는 라운지가 있어서 도쿄의 야경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이 타워 맨션이 지금 일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파워 커플이라고 불리는 20대에서 30대의 젊은 맞벌이 부부, 합산 연소득이 1,400만엔, 우리 돈으로 약 1억 2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 부부들이 타워 맨션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모 세대와 달리 출퇴근에 시간을 버리기 싫어합니다. 도심에 살기를 원합니다. 편리한 주거 환경을 원합니다. 그래서 타워 맨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본인들의 아파트에 대한 인식 변화입니다. 1980년 일본 국토교통성이 물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아파트에 살겠습니까?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이 고작 21.7%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십시오. 2013년 52.4%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2018년에는 무려 62.8%, 40년 만에 21.7%에서 62.8%로 3배 가까이 올라간 것입니다. 무엇이 일본인들의 생각을 바꿨을까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규모 9의 초대형 지진이 일본 동북부를 강타했습니다. 그때 목조 단독주택은 대거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내진 설계가 적용된 고층 맨션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경험이 일본인들에게 아파트가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한민국과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이미 1962년 마포 아파트부터 철근 콘크리트로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50년 넘게 대규모 단지형 아파트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바닥 난방, 스마트홈, 커뮤니티 시설, 지하 주차장, 단지 내 공원, 이 모든 것을 반세기에 걸쳐 완성해 온 것입니다. 일본은 이제야 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타워 맨션에 수영장을 넣고 헬스장을 넣고 라운지를 넣고 콘시어지 서비스를 넣고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나라 아파트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해온 것들 아닙니까? 자, 이제 가장 충격적인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난방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과 일본 주거 문화의 가장 극명한 차이입니다. 우리나라 아파트에는 바닥 난방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온돌입니다. 겨울에 집에 들어가면 발바닥부터 따뜻한 온기가 올라옵니다. 온 집안이 고르게 따뜻합니다. 거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드러누워 텔레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의 주택 대부분은 바닥 난방이 없습니다. 에어컨을 난방 모드로 돌리거나 고타츠라는 탁자형 난방기구에 다리를 집어넣고 앉아 있습니다. 집 전체를 고르게 데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방 안은 그나마 따뜻하지만 복도는 춥고 화장실은 더 춥습니다. 겨울이면 집 안에서도 두꺼운 양말에 슬리퍼를 신고 패딩까지 입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일본에 살다가 한국에 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아파트의 단열은 차원이 다르다. 한국에서는 겨울에도 집 안에서 반팔을 입을 수 있지만 일본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집 전체 바닥을 온수 파이프로 균일하게 데우는 난방 시스템을 모든 가정에 기본으로 장착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일본은 최근 들어 일부 고급 타워 맨션에 바닥 난방을 옵션으로 넣기 시작했지만 그것도 거실 일부 면적에만 적용하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집 전체에 까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마트홈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 신축 아파트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월패드, 벽에 붙어 있는 터치스크린으로 조명 제어, 난방 조절, 방문자 확인, 엘리베이터 호출까지 합니다. 일본의 타워 맨션에도 인터폰은 있지만 우리나라 월패드처럼 집안의 모든 것을 통합 제어하는 시스템은 극히 일부 최고급 물건에만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웬만한 신축 아파트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일본에서는 최고급 사양인 셈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서 잠시 역사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우리가 일본에서 기술을 배웠습니다. 건설 기술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가르쳐 준 것을 기반으로 훨씬 더 나아갔습니다. 한국은 수십 동의 대단지를 기획하고 공원과 학교와 상가를 함께 넣는 복합 주거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은 전통 온도를 현대화하여 세계에서 가장 쾌적한 바닥 난방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수영장, 골프 연습장, 영화관, 도서관까지 갖춘 아파트 단지를 짓고 있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넘어선 것입니다. 지금 일본의 부동산 시장에서 도쿄의 신축 맨션 평균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것이 바로 타워 맨션입니다. 이것이 일본 젊은이들의 로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우리나라가 이미 2000년대 초반 타워 팰리스에서 시작해 20년 넘게 발전시켜온 주상복합 문화 아닙니까? 일본이 지금 열광하고 있는 타워 맨션의 모습은 한국이 이미 걸어온 길의 초입에 불과합니다.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일본의 아파트 가격은 89.1%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단독주택은 고작 6.3%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일본인들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파트가 답이다라고요. 한국인들이 수십 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일본은 이제야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1960년대 마포 아파트가 처음 세워졌을 때, 그때 아파트에 들어가 사는 것이 꿈이었던 시절, 1970년대 강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때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를 나르고 철근을 엮던 분들, 1980년대 아파트 청약 통장에 한 푼, 두 푼 모아놓으시던 분들, 1990년대 분당과 일산의 일기 신도시에 처음 입주하시던 분들, 여러분이 아파트를 사셨기 때문에 건설사가 성장했습니다. 건설사가 성장했기 때문에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더 좋은 아파트가 지어졌습니다. 바닥 난방이 진화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이 발전했습니다. 스마트홈 시스템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아파트 문화가 완성된 것입니다. 일본의 주거 문화 전문가들이 한국의 아파트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대단지, 아파트를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일본 부동산 업계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때 일본에서 모든 것을 배워오던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일본의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주거 문화에서만큼은 한국이 일본의 스승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시작은 판잣집에서 이를 악물고 버텨내셨던 여러분이었습니다. 연탄을 갈며 새벽을 맞던 여러분의 인내가 세계 최고의 바닥 난방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청약 통장에 한 푼씩 모아놓으시던 여러분의 꿈이 대한민국 건설 산업을 키웠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좋은 집을 주겠다는 여러분의 의지가 일본조차 부러워하는 주거 환경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일본인들이 이제서야 아파트에 계속 살겠다고 말하기 시작했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아파트가 가장 편리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율적인 주거 형태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아파트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킨 것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6080세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지으신 이 나라의 지붕 아래에서 자녀들이 따뜻하게 살고 있습니다. 손주들이 단지 내 놀이터에서 뛰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면 한국 아파트처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시절 우리가 흘린 땀방울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계셨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하지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가족이 집에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상상조차 하기 싫어하십니다.
아직 건강한데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하십니다. 불길한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채 그 순간을 맞이하면 슬픔보다 당황이 먼저 찾아옵니다. 저는 오랫동안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수많은 분들의 마지막을 지켜봤고 유가족들을 상담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어디에 전화해야 할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없이 경험했던 일인데 막상 제 가족 일이 되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순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제가 겪었던 당황과 혼란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조금 더 존엄하게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아침 어머니는 평소처럼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조용히 정말 아무 소리도 없이 말입니다. 엄마, 아침 드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어머니는 이미 숨을 거두신 상태였습니다. 평화롭게 고통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병원에서 수없이 봤던 죽음인데 내 집 거실에서 일어나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으십니다. 내 목소리인데 내 목소리 같지 않았습니다. 곧 구급대원이 도착했습니다. 차분하고 훈련된 모습으로 상황을 확인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사망을 추정할 수만 있습니다. 공식적인 사망 진단서는 의사가 작성해야 합니다. 병원으로 이송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요? 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제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현실이라는 벽이 저를 덮쳤습니다. 슬픔을 느낄 틈도 없이 절차와 서류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집에서 돌아가시면 우리는 슬퍼할 시간도 없이 수많은 절차와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절차를 모르면 당황하고 실수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단계별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가장 먼저 119에 전화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습니다. 주소는 어디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하면 상황을 확인합니다. 만약 이미 돌아가신 상태라면 구급대원은 사망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사망 확인은 의사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만약 돌아가신 분이 최근 몇 개월 이내에 병원 진료를 받으셨다면 그 병원에 연락하세요. 추치의가 있다면 더 좋습니다. 의사가 직접 방문하거나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사망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최근 병원 진료 기록이 없다면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구급차로 이송되고 응급실 의사가 사망을 확인한 후 진단서를 발급합니다. 이 과정이 가족에게는 정말 힘듭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을 다시 차에 싣고 병원으로 가야 하니까요. 하지만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입니다. 사망 진단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서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장례식장 예약도, 화장장 예약도, 은행 업무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사망 진단서를 받을 때 꼭 기억하세요. 최소 3부 이상 받으세요. 복사본이 아니라 원본으로요. 왜냐하면 여러 곳에서 원본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장, 화장장, 은행, 보험회사, 구청 등등 말입니다. 한 부만 받으면 나중에 다시 병원에 가서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시간도 낭비되고 비용도 듭니다. 사망 진단서를 받으면 바로 장례식장에 연락하세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장례식장이 꽉 찼다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은 장례식장이 항상 붐빕니다.
당일 빈소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 곳에 동시에 연락하세요. 집에서 가까운 장례식장 두세 곳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장례식장을 정할 때 확인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빈소가 바로 가능한가, 화장장과 연계가 되는가, 비용은 얼마인가, 시설은 어떤가. 모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모실 수 있느냐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화장을 선택하십니다. 하지만 화장장도 예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화장장 예약이 늦어지면 장례 기간이 길어집니다. 원래 3일장을 하려고 했는데 화장장 예약이 밀려서 5일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빈소를 이틀 더 유지해야 하고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러니 장례식장을 정할 때 화장장과 연계가 잘 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여러 가지 행정 처리를 해야 합니다. 사망 신고는 장례 후 한 달 이내에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은행 업무로 고인의 계좌를 정리해야 합니다.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이 있다면 청구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를 정지하고 해지해야 합니다. 전기, 수도, 통신비 등 각종 자동이체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사망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부를 받아두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는 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대화를 피합니다. 불길하다고, 아직 건강한데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그런 이야기하면 서운해하실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대화를 피하면 그 순간이 왔을 때 더 힘들어집니다.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세요. 엄마, 나중에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병원은 어디로 갈까요? 장례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화가 나중에 여러분을 구합니다. 저는 가족 구성원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A4 용지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먼저 기본 정보입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적습니다. 다음은 의료 정보입니다. 최근 진료받은 병원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주치의 이름과 연락처도 적습니다. 앓고 있는 질병과 복용 중인 약도 적어둡니다. 다음은 희망 장례 방식입니다. 화장을 원하시는지 매장을 원하시는지 적습니다. 선호하는 장례식장, 집에서 가까운 곳 두세 곳을 적어둡니다. 종교가 있으신지도 적습니다. 다음은 중요 서류 위치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보험증권, 통장, 인감도장이 어디에 있는지 적습니다. 다음은 재산 정보입니다. 은행 계좌, 어느 은행에 계좌가 있고 계좌번호가 무엇인지 적습니다. 보험, 어느 회사에 어떤 보험이 있는지 적습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적습니다. 빚이 있다면 그것도 적습니다. 다음은 자동이체 내역입니다. 전기, 수도, 가스비가 어디서 나가는지 적습니다. 휴대폰, 인터넷 요금이 어디서 나가는지 적습니다. 신용카드 자동이체 내역도 적습니다. 각종 구독 서비스도 적어둡니다. 마지막으로 연락할 사람들입니다. 친척, 친구, 종교단체, 직장 동료 연락처를 적습니다. 이 정보들을 한 장에 정리해서 가족 모두가 아는 곳에 보관하세요. 서랍 하나를 정해서 중요 서류와 함께 보관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 하세요. 병원이 바뀔 수도 있고 계좌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시간이 되신다면 장례식장에 미리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많은 장례식장에서 사전 상담을 제공합니다. 비용이 얼마인지, 어떤 절차인지,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미리 알아두면 그 순간이 왔을 때 훨씬 덜 당황합니다. 그리고 장례 비용도 미리 알아두세요. 장례 비용은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빈소 사용료, 운구비, 화장비, 납골당 비용, 식사비 등등 말입니다. 평균적으로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정도 듭니다. 물론 더 간소하게 할 수도 있고
더 성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입하셨는지 확인하세요. 많은 분들이 보험에 가입하셨는데 정작 가족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증권을 찾아서 어떤 보험인지, 보장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보험사 연락처도 적어두세요. 만약 가능하다면 유언장을 작성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재산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주고 싶은지, 장래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 간단하게라도 적어두면 나중에 가족 간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절차와 준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준비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절차가 아닙니다. 서류도 아닙니다. 죽음은 이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순간 저는 너무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119에 전화하고 병원에 연락하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정작 어머니 곁에 조용히 앉아서 손을 잡고 마지막 인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여러분은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가족이 숨을 거두신 그 순간 바로 전화기를 들지 마세요. 잠시 단 몇 분이라도 좋으니 그분 곁에 앉아 계세요. 손을 잡아주세요. 이름을 불러드리세요. 사랑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편히 가세요. 이런 말을 전해드리세요. 그 몇 분이 나중에 여러분을 위로할 겁니다. 급히 서류를 준비하고 전화를 돌리는 것보다 그 조용한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119는 조금 늦게 불러도 괜찮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이라면 몇 분 차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세요. 그분과의 마지막 시간을 충분히 가지세요.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이제 이분을 보내드려야 한다는 마음의 준비 말입니다. 그 준비가 되면 그때 천천히 전화를 거세요. 병원에서 일하면서 저는 두 가지 유형의 가족을 많이 봤습니다. 준비된 가족과 준비되지 않은 가족입니다. 준비된 가족은 침착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주치의는 어느 병원 누구 선생님이고요. 지금 연락드렸습니다. 사망진단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장례식장도 미리 정해두었고 화장 예약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당황하거나 혼란스러워하는 가족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서류, 연락처, 필요한 것들이 다 적힌 종이 한 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직접 정리하신 거예요. 저는 그날 한 사람의 죽음이 그렇게 존엄하게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며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떡하죠? 딸은 눈물을 멈추지 못했고 아들은 장례식장부터 먼저 전화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주치의가 있으신가요? 그 질문에 가족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망 진단서 발급이 안 됐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검안이 진행됐습니다. 결국 장례는 3일이 밀렸고 고인의 상태도 안 좋게 변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 모두가 이럴 줄 몰랐다. 왜 아무것도 안 정해놨을까 하며 자신을 탓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더군요. 그 두 가족을 보며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죽음 자체는 바꿀 수 없지만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지는 준비로 바꿀 수 있다는 걸요. 단 한 번의 대화, 단 한 장의 리스트가 남겨진 가족을 살리고 떠나는 사람을 지켜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손에 그 한 장의 리스트가 있으신가요? 어머니를 떠나보낸 이후 저는 한 가지 습관을 갖게 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가족 구성원별로 마지막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다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이야기하면 왠지 찜찜하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냥 한 장짜리 메모지일 뿐이니까요.
처음엔 아내와 아이들도 무서운 얘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빠 이거 업데이트 해야 할 때 아닌가요? 하며 먼저 말해줄 정도가 됐습니다. 죽음은 감정이지만 준비는 기술입니다. 누군가를 제대로 보내고 싶다면 지금 그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며 체크리스트를 채워보세요. 단 5분이면 됩니다. 그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수많은 임종을 지켜봤고 누군가의 마지막 호흡이 끊기는 순간에도 침착하게 대응하던 사람이었는데 막상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지식도 의학도 무용지물이더군요. 그 순간 저는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절차보다 존엄의 문제라는 것을요. 많은 분들이 사망 후 뭘 해야 할지 몰라 무작정 주변에 전화부터 돌리곤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장례식장은 어디로 해야 하죠? 병원에 가야 하나요? 하지만 사실 죽음 바로 다음 순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게 아닙니다. 떠나는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의 존엄을 지켜주는 일, 그게 먼저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방에 들어가 말없이 곁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고 이름을 불러드리고 고생하셨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그 침묵이 얼마나 소중한지 의사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처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급히 처리해야 할 행정사건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는 부모님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는 순간조차 휴대폰을 붙잡고 보험회사에 전화하더군요. 장례식장 직원이 오기도 전에 시신을 정리하려는 분들도 봤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떠나는 이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조용한 작별, 마지막까지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당신을 사랑했어요 라는 말 한마디입니다. 저는 요즘도 병원에서 매주 여러 명의 가족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후회로 가득한 분들이 많습니다. 왜 손 한 번 더 못 잡았을까? 왜 눈 한 번 마주치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급히 움직였을까?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가장 마지막에 해야 할 일은 바로 느리게 작별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나서 가족과 이런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긴다면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지켜주고 싶은지 조금만 상의해 보세요. 엄마 나중에 우리 어떻게 인사할까? 아버지 마지막엔 어떤 말이 좋을까요? 이런 대화가 어색하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지만 그 순간을 준비한다는 건 그 사람을 깊이 사랑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한 사람의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느냐는 남겨진 사람의 삶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 한 분이라도 덜 당황하고 조금 더 따뜻한 이별을 준비하실 수 있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합니다. 조용히 존엄하게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준비를 돕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영상이니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셔서 소중한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평안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